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상표법 관련 사건입니다. 법원이 명품 가방을 리폼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한 업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헌법에서 저작권과 특허권 등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상표권은 순수하게 법률상의 권리로서 이 표장이라는 다양한 표시로서 이 브랜드 상품의 소비자 신뢰를 보호한다라는 관점에 서 있습니다. 상표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명품 리폼 사안에 대한 법리를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인 박기태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리폼, 명품 리폼, 아니면 제품 리폼, 혹은 뭐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네네. 이런 리폼, 이런 제품들은 친환경 소비 문화의 일환으로 대중에게 주목받고 있고요. 네. 좀 볼품 없어진 명품 가방이나 의류를 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네. 아니면 이 로고 장식물을 심지어는 뭐 귀걸이, 뭐 목걸이 등으로 재탄생시켜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네. 이렇게 리폼한 제품을 구매하는 시장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구매를 통해서 개인 개성도 드러낼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예. 좀 과소비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네. 새로운 시장인데요. 네. 한편으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표권과 관련돼서 저도 요새 고민이 좀 굉장히 많은데 네. 상표권 보호해야 될 필요성 높고 다 좋은데 예. 또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예, 제한을 해야 되고 범위가 한계가 좀 뚜렷하게 네.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돌아가서 명품 브랜드와 리폼은 어울리지가 좀 않는다. 네. 이런 경험적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예.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소한 얘기지만 이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얼마 전에 이 구찌라는 명품 브랜드에서 네. 전설적인 재단사 데퍼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이 사람을 영입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네. 이 데퍼댄은 이런 리폼업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루이비통, 구찌 이런 명품 가방이나 옷을 가지고 수트, 남성의 수트나 네. 여성의 원피스 같은 거를 만드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주로 흑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네. 1세대 이제 힙합 아티스트 아니면 뭐 팝스타 이런 사람들이 뭐 앨범 표지나 이런 데서도 이런 옷들을 굉장히 많이 입고 나왔고 예. 심지어 지금 흑인들에게 루이비통, 구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네네. 그 이유가 예. 원래 이 브랜드들 때문이 아니라 네. 이 데퍼댄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 명품 업체들이 이 로고 있는 천을 이용해서 제품 만들어냈다. 네. 이런 이유에서 소송을 굉장히 많이 걸어서요. 예. 90년대에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30년간 사실 데퍼댄 이름으로는 옷이 못 나오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당시에만 이 짝퉁 만드는 사람으로 인식이 됐는데 예. 지금은 이 데퍼댄이 정식으로 구찌에 영입이 돼서 예. 이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데퍼댄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지금 현재 그 대부분 명품 그 브랜드들의 어떤 수석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네. 리폼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점점 예전과 달리 뭐 어느 게 짝퉁이고 어느 게 진품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리폼업자들이 만든 독특한 브랜드들이 명품 브랜드에 사용되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많이 이렇게 활성화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명품 리폼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상표법 위반 네. 자체의 문제가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돈 주고 산 물건인데 이걸 내가 뭐 자르든 예. 뭐 버리든 예. 뭐 어떻게 강호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 네네. 그 상표를 뭘 논할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요. 상표의 기능을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상표의 기능은 첫 번째로는 출처 표시의 기능. 예. 그 두 번째로는 품질 보증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디서 온 상품인지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지만 네. 또 이 상표가 달린 상품이면 어느 정도의 기능인 거를 이 회사에서 인증한다. 네. 이런 품질 보증의 기능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뭐 꼭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되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 아주 조잡한 질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과감한 디자인의 가방이 어떤 명품 브랜드 뭐 루이비통이라고 하면 그 브랜드의 이름을 달고 만약에 나와 있다고 해보면 사람들은 루이비통에서 저런 가방도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망이야, 뭐 이렇게. 네. 그러면 브랜드의 어떤 그 브랜드의 평판 자체가 떨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리폼을 하면 이 상품 보증 기능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한참 전부터 중고 거래가 매우 활성화돼 있죠. 네. 자, 이미 구매한 명품, 뭐 상품들, 브랜드 상품들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이걸 두고 상표권 소진이라고 합니다. 네. 뭐냐면 한 번 상표권이 소진, 그러니까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네. 제가 돈을 주고 가방을 사면 이 상표권 한번 쓰였기 때문에 이 상표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뭐 이렇게 가방을 팔 때 그 브랜드의 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상표권을 위반한 게 되지는 않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예외 사유라는 게 있어요. 네.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상표권 소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가방을 이제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수선만 해서 제가 다시 판매한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돼서 그대로 팔면 됩니다. 네.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가방을 지갑 2개로 만들었다. 이 경우에 이걸 판매하면 원래 제품의 상표권과 이 새로운 제품의 상표권은 별개다. 네. 그러니까 새롭게 네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네가 이 상표권을 부착해서 파는 거다. 그래서 상표권 소진이 되지 않은 걸로 보고 이 경우엔 상표권 이제 침해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별도의 침해 행위가 된다 이런 얘기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제 명품 의류를 본인이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리폼을 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거 그거는 그러면 상표법 위반 문제는 안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보면 사실은 본인이 사용을 해도 상표법 위반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상표의 사용이란 걸 해야 되는데 이 상표의 사용이란 건 상표를 표시한 다음에 양도, 인도, 뭐 제공, 전시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산 물건을 리폼을 해서 들고 다니기만 했다. 이 경우에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걸 판매한다거나 뭐 수출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상표의 사용이 돼서 상표법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정리하면 물건을 제가 사서 리폼 제품 이래서 만약에 팔았다. 이러면 상표적 사용이고 상표권 소진 이론에 예외에 해당돼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되지만 제가 만약에 물건을 사서 이걸 따로 뭐 팔거나 어디 전시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이걸 리폼을 한다고 해도 상표권 뭐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 리폼을 한 후에 이제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개인의 제품을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리폼을 해주는 이런 경우에는 상표법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판매 업체 같은 경우는 침해가 거의 명확하고 개인이 사용한 건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 점이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개인이 직접 바느질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렵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요 디자인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시킨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의 일종의 도구가 된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이 부분이 좀 논쟁이 있습니다. 최근 나온 하급식 판결에서는 물건 자체의 교환 가치가 있고 앞으로 중고 상품으로 거래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상품의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또 이제 가방을 지갑으로 만들고 이런 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서 이런 수선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뒤집힐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양도도 안 이루어졌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서 상표 사용이라고 보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려면 손해가 발생을 확정적으로 됐었어야 되는데 가능성 갖고 문제 삼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군요. 그 상표의 사용이라는 게 이제 뭐 교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양도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추상적인 가능성으로 상표 사용으로 인정을 한다면 제가 집에서 뭐 제 가방을 뭐 만지거나 아니면은 뭐 자르거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앞으로 그걸 제가 당근마켓에서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표권 침해다. 이게 상표권 침해가 너무 넓게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제가 볼 땐 법리적으로 봤을 때 상표권 침해로 인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하겠습니다.